인류의 발전은 화석 에너지와 함께 해왔습니다. 산업혁명 시기 석탄이 첫 주자로 등장한 이래 석유와 천연가스는 잇따라 인류 역사의 새 장막을 열었습니다. 인류는 불과 300년 만에 에너지의 75%를 화석 연료를 통해 얻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는 경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Less and less environmental impact means a brighter future for our region, for our area. We want to keep that lake blue, and we want to do everything we can to do that. 인류가 눈을 돌린 차세대 연료는 값싸고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 그러나 불행하게도 위험했습니다. 인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또다시 제3의 에너지를 찾아야 하는 운명에 처합니다. 현 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의 분위기대로 간다면 인류 전체의 미래가 없게 되는 거죠. 깨끗하고 안전하며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찾기 위한 여정. 우리는 과연 꿈의 에너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주기율표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원자 번호 1번 수소. 우주 질량의 75%, 우주 분량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원소입니다. 태양과 별을 비롯한 항성들은 모두 수소 덩어리죠. 개수로 치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원소입니다. 무게로 치면은 한 10번째 정도. 지구상에 있는 수소는 전부 100% 탄소나 질소나 산소하고 결합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물이 대표적인 예고요. 천연가스, 메탄가스가 그 다음 예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형태로 아주 단단하게 결합된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역시 주성분은 탄소와 수소.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인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그 주범이 탄소란 사실을 밝혀냈죠. 동시에 수소가 상당한 장점을 가진 원소란 사실도 알게 됩니다. 지구에 흔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고 산소와 만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소. 환경이 오염될 우려도 없습니다. 반응이 일어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제공을 하면 둘이 반응을 하고요. 외부로 열로 방출되고 그런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응을 한 후에 물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수소와 산소의 에너지 합보다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낮아요. 즉 에너지가 안정화된 거죠.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수소와 산소라는 물질이 물이라는 물질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류는 수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물질에서 수소를 얻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냈죠. 석탄이나 석유를 태울 때 나오는 수소를 모으거나 천연가스에 고온의 압력을 가하거나 물을 전기분해하는 것. 석유화학 기업과 제철소에서는 부생수소라고 하는 수소를 부수적으로 얻고 있습니다. 원료를 정제하다 보면 납사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그 납사에서 탄소와 결합이 있는데 이것을 탄소와 탄소 1중결합을 2중결합으로 할 때 그 이전에 달라붙어 있던 수소를 분리를 시킴으로써 방향족이 되는 과정이고요. 분리된 수소는 나와가지고 부생수소가 되는 겁니다. 제철소에서는 윤곽로 쇳물 추출용 원료 하나인 코코스를 제조하는 과정 중 COG라는 부생가스가 발생됩니다. COG 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 수소 등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주 성분이 수소로 약 56%의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생수소 1kg의 생산 가격은 2,000원. 쉽고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에 오염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수소를 얻는 또 다른 방법은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것. 도시가스가 CH4로 되어 있잖아요. 아주 고온 고압인 수증기로 이 LNG를 이렇게 이제 분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타지 않고 그냥 C와 H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것을 LNG를 개질시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분리돼 나오는 탄소. 1kg의 수소를 만들 때마다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는 8.6kg. 석유나 석탄을 태우는 것과는 달리 다른 대기오염 물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생산 가격은 1kg에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2배 정도 비싼 편입니다. 가장 비싸지만 또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 바로 물을 전기 분해하는 수전의 기술입니다. 물 속에다가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을 넣고 전기를 이렇게 통해주면 물이 H2O잖아요. 그게 수소와 산소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가장 궁극적인 방식이지만 수전의 기술을 완전히 개발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로선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두 번째 방식이 비교적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꼽힙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선도해가고 있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셰일 혁명. 대규모의 셰일층이 발견된 텍사스와 노스다코다에서는 매일 800만 배럴이 넘는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한 종류인 셰일 가스의 주 성분은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유기화합물인 메탄. 미국은 셰일 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urrently, the most cost-effective way to generate hydrogen is through reformation of natural gas. That is the most cost-effective way to get hydrogen. The benefit is that in the United States, hydrogen can be derived from total domestic resources. We are domestically supplied natural gas, so we do not have to depend any longer.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인 미국은 매년 수천 메가토에 이르는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는데요. 자체 생산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매일 7,700배럴이 넘는 석유를 수입합니다. 수입한 석유는 대부분 자동차 연료로 사용됩니다. 현재 미국이 꿈꾸는 미래는 운송수단의 탈석유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보급해 에너지 자립을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전기로 엔진을 구동합니다. 자동차에 탑재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면 촉매와 만난 수소 분자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됩니다.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산소가 들어오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전자 역시 외부 회로를 통해 이동하는데 이때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유입된 산소 분자는 촉매와 만나 산소 원자로 바뀌고 이동해온 수소 원자, 전자와 만나 물 분자가 됩니다. 수증기 형태로 생성된 물은 외부로 배출되고 만들어진 전기는 자동차의 모터를 돌려 차가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는 6kg의 수소를 담을 수 있고 완충하면 60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은 단 5분이면 충분하죠. 완충까지 9시간이 걸리고 400km 정도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보다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는 최대 20만 킬로미터를 주행할 경우 무려 5천만 원에 이르는 부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평균 엔진 수명은 40에서 50만 킬로미터,
관리를 잘하면 100만 킬로미터까지 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구매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가격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미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도요타와 함께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목표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경쟁할 수 있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용 충전소를 설치하는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가장 적극적이죠.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현재 수소 충전소 건립 비용을 85%까지 지원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는 우리나라 전체 보급량의 8배에 이릅니다. 다른 주들도 점차 적극적으로 나서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는 2024년까지 100개의 수소 충전소가 설치되고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보급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ydrogen has an advantage over other electrified transportation in that for light vehicles, it totally replicates the current driver's experience of being able to drive 300 to 400 miles on a tank full of fuel. But equally important, you'll be able to fuel it in just 3 to 5 minutes, just like you do today with your gasoline vehicle. Hydrogen energy and fuel cell technology has a very exciting future here in the United States. 일본은 세계에서 5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에너지는 단 6%. 나머지 94%는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해 일본이 찾은 첫 번째 돌파구는 원자력 발전이었습니다. 화석연료보다 깨끗하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재앙이 일본을 덮칩니다. Japanese officials say radiation has been detected at the Fukushima No. 1 plant. They say they measured the level at 1015 microsievert.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이은 인류 최악의 원전 사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에너지 자급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국내 생산 에너지의 29%를 원자력에서 얻었던 일본.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의 비중은 1%로 하락하고 맙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2015년부터 중단했던 54기의 원전을 일부 재가동하고 있지만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핵 연료를 처리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일본은 원자력 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출 또 다른 에너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일본이 찾은 두 번째 돌파구가 바로 수소입니다. 일본의 심장부 도쿄에서는 수소 기술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14년 일본 정부는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셰일가스를 토대로 수소 경제 추진 계획을 세웠다면 일본은 호주에서 석탄의 일종인 갈탄을 대량으로 구매해 수소를 얻은 뒤 일본으로 운반해 오겠다는 계획입니다. 갈탄을 태우면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만 일본으로 들여올 때는 깨끗한 수소만 수입해 오는 거라 환경 정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갈탄은 호주에서 남아 도는 연료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일본 정부가 수소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자 민간 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東京都では2014年に水素社会実現に向けた東京戦略会議というものが立ち上げられまして、2020年、2030年に向けた目標というものが掲げられましたので、エネルギー資源を持たない日本にとってはやはりいろいろなものから作り出せる水素というのは非常に将来にとって有効なエネルギー資源の一つだと考えてお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メリットからさまざまな企業の方が水素の実用化に向けてさまざまな取り組みを進めている段階かと思います。 도쿄에 있는 스이소미루 수소정보관. 수소 에너지에 대한 기본 정보와 연구 현황을 볼 수 있고 체험까지 가능한 곳이죠. 지난 2016년 개관 이후 이곳을 찾는 관람객은 꾸준히 증가했고 문을 연 지 3년 만에 연간 방문객은 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이 개발한 가정용 연료전지 에네팜.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연료전지 자동차와 같은 원리로 전기를 얻고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열을 이용해 온수까지 만듭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미라이는 운송수단으로 만들어졌지만 비상용 발전기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このちっちゃい箱、これ外部給電器っていうんですけど、こちらの機械を通してこの車の中に入っている水素をまず車のための電源に変えて、その車のための電気をこういったお家の電源につなぐマシンになってます。要はチューナーみたいな役割をする部品です。ここに車がの中に水素が満タンに入っていた時に、家庭用のお家の電源全部ひっくるめて1週間7日間は持つと言われてます。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원자력 시대를 넘어 수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중국 전 세계 국가들은 앞다퉈 수소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원소인 수소를 활용할 수 있다면 에너지 자급자족은 현실이 될 거란 확신 때문이죠. 에너지 자급률이 10%대, OECD 국가 중 33번째로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에너지 빈국,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 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 구조의 혁명적 변화입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수소 경제는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의 목표는 에너지 소비의 탈탄소화와 에너지원 다각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 파리 협약에서 오는 2030년까지 현재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37%를 감축하겠다고 공약한 한국 정부는 탈원전까지 선언했습니다. 화석 연료도 원전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 정부는 수소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수소경제 계획을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 한국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수소경제 정책을 추진했죠. 하지만 연구 인력과 기술을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국내 기업들은 낯선 수소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결국 정권이 바뀌자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기조는 수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바뀌었죠.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명박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재생에너지 사업에 4조 4,225억의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예산보다 3조 원 이상 많은 규모였습니다. 시행 초기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발전 차익 지원 제도에 힘을 받은 민간 사업자들은 거액을 투자하며 앞다퉈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기업체 수는 2배 이상 늘었고
민간 투자는 5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화재가 불이 난 에너지 잇따르고 저장 있습니다. 장치는 안전 점검을 받은 지 한 달도 안 안전 강화 됐는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은 에너지의 효율이 낮다는 것. 햇빛이 비치지 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전력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기술도 함께 발전해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ESS. 하지만 이로 인해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벌써 수년째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꾀하는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던 상황. 정부는 다시 수소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얻은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가 나오는데 이렇게 얻은 수소를 저장해 놓으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저장적인 측면에서 수소는 수소 자체가 굉장히 높은 무게 대비 에너지 저장 용량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있다가 이제 필요한 곳에 이송을 하고 그 필요한 곳에서 다시 그 수소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연료전지와 같은 친환경 발전 장치에 맞물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수소는 액체, 기체, 금속 화합물 형태로 저장됩니다.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어느 정도의 압력을 가하는지, 어떤 화합물을 쓰는지에 따라서 저장 용량은 천차만별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수소 저장 방법은 무엇일까? 수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기술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수소라는 보완책을 찾은 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6%대에 머물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48.7기가와트의 설비 용량을 갖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달 동안 매일 1시간씩 전기를 생산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전력량은 14억 6,100만 킬로와트. 가정집의 월 평균 사용량으로 나누면 487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용량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또 다른 핵심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한 경제 성장입니다. 수소가 전 세계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할 거란 기대감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 특히 운송과 발전 분야에선 더 두드러지죠. 더 경제적이고 더 안전한 수소 자동차와 수소 선박, 수소 발전소를 만들어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가 수소 연구에 관심을 보이는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30년 이내에 수소 산업은 연간 2,932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엄청난 시장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기술을 선점할 골든타임은 앞으로 5년 이내. 이런 정부 구상에 가장 발빠르게 맞춰나가고 있는 지자체는 바로 울산입니다. (365일) 불이 꺼지지 않던 도시, 대한민국의 산업수도 울산. 한 해 수출액이 100조가 넘는 부자 도시였지만 친환경 기술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산업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고 도시의 경제 상황도 어려워졌습니다. 올해 초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수소산업 선도도시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존의 주력 산업이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벌써 내연기관을 없앤다는 로드맵이 국가별로 발표가 됐어요. 2030년 전후로 해가지고 내연기관 차를 다 없앤다 그랬거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그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기존 산업과 더불어 또 제4대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공장들이 모여있는 국가산단은 울산과 여수, 대산. 울산 국가산단에서는 전국 생산량의 50%에 이르는 연간 90만여 톤의 부생수소가 생산됩니다. 그중 일부를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 중인 울산은 현대자동차와 함께 수소차 연구와 시범 보급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지원 덕분에 울산에서 유통되는 수소 가격은 1kg당 7,000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구매자에게 주는 보조금도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가장 많아 보급률이 가장 높은 도시로 꼽힙니다. 중간중간에 그 수요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맞춤식으로 지금 생산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정부 보조금 혜택을 주는 차이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을 각 지자체별로 할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당량에 따라서 사실 그 판매가 되고 있고요. 19년도에는 울산이 가장 많아서 1,000대 기준으로 지금 할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이 가장 많은 수요처로 돼 있고요. 그 이외에 창원, 서울, 광주 일부 그 지자체들마다 각 그 할당별로 지금 보조금 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은 국내 최초로 수소버스를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했습니다. 분위기도 괜찮고 참 괜찮네요. 좋네요. 냄새가 안 날 수도 있고. 냄새가 안 난다. 네. 기름 냄새.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조금 아직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좀 거리가 조금 멀다. 잘 모르는.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참 좋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 보완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가솔린이나 일반 주유소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친환경적이니까 제일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CNG 버스를 2002년 월드컵 할 때 최초로 도입했을 때도 그때도 기업체라든가 운송업체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경유차에서 수소차로 다 바뀌는데 10년이 안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10년 안에 그렇게 가지실 싶습니다. 이거 자체도. 울산시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를 400대로 늘리는 한편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용 충전소 구축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울산은 수소자동차 인프라가 가장 탄탄한 도시가 됩니다. 수소자동차 사업을 하고 싶은 기업들이 울산으로 모여들고 그들이 수천조 규모인 세계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게 될 때 얻게 될 세수는 울산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울산이 국내 수소자동차 선도도시라면 부산은 수소선박 선도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국제회사기구인 IMO는 내년부터 외항 대형 선박들의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허용 기준을 대폭 낮추고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가스를 2008년 배출량의 절반 이하로 감축하는 규제를 채택했습니다. 내연기관 선박 대신 LNG 선박을 이용한다 해도 탄소 배출가스 허용량을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 전 세계 조선업계는 수소 연료전지 추진 선박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올해 중순 부산에는 국내 최초의 수소 선박 기술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소 연료 추진 선박 혹은 액화 수소 운송 선박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들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 즉 시험 평가 설비라든지 하는 것을 구축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선박에 특화되어서 집적된 형태로 연구개발 설비가 구축된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 처음 시도하는 걸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국내 대형 조선사들과 현대자동차 같은 민간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정부와 학계의 지원도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중소형 선박으로까지 판로를 넓히는 것. 초기 단계인 수소 선박의 성능을 검증하려면 다양한 실증 연구 대상이 필요합니다. 출력이 낮은 제품을 시작으로 기술을 보완해 나가려면 대형 선박보다는 연안을 다니는 중소형 선박이 안성맞춤이기 때문입니다. 디젤 엔진을 주로 쓰는 연안 중소형 선박을 현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선박에서 발생되는 이제 그 오염 물질이 지금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노 디젤 차량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규제를 시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 수소 탱크를 바로 적용을 해서 중소형 선박에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규제라든가 또는 이제 뭐 공급을 했을 경우에 이제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수소 산업 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분야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 하지만 수소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강해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최근 강릉 테크노파크에서 발생한 수소 탱크 폭발 사고를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수소 폭발 사고는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수소 폭탄이나 대형 폭발을 먼저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무거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수소는 과연 안전할까요? 수소발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가 폭발한 곳, 인천 동구. 아파트 베란다 곳곳에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올해 1월 2,500여 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 인근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공사는 10개월 넘게 지연됐습니다. 민관합동협의회는 최근에서야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민주사회라고 하는데 이 발전소 추진 과정이 주민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동의 절차를 구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 발전소 위치가 어디냐면 주거 밀집 지역 200m 근방에 지어진다는 거죠. 주민들한테 찬반 투표가 있었어요. 근데 97%가 반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의 위험성.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공업지역이라도 져야 될 물건이 있고 안 져야 될 게 있어. 이거는 아무리 공업지역이라도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이거는요. 주민 여기 아파트만 해도 한 3,000세대 넘어요. 근데 만일에 사고라는 거 인졌어. 난 내일 사고 나요. 그리고 터지진 않아요. 어느 한수가 터져갖고 사람 다치고 해봐요. 반면 사업자는 주민들의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수소는 어떤 가스보다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수소는 공기보다도 14분의 1배 정도로 이렇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누출되면 바로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려요. 수소가 폭발하려면 수소가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모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농도가 일정 이상이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모여있다고 폭발하지 않고 섭씨 500도 이상의 발화원이 접촉을 해야만 폭발을 하죠. 근데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수소가 모여있지 않습니다. 수소발전소는 정말 위험한 것일까요? 우리는 전문가들을 찾아갔지만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수소는 화학자가 볼 적에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연료예요. 과연 이걸 연료라고 봐야 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가스 연료는 공기하고 어느 정도 섞이면은 그런 폭발적인 화학적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수소가 새 나와서 아무렇게나 섞이면 폭발 가능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부지하면은 폭발이 일어나죠. 그런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그 발전소를 인구 밀집 지역 안이나 근처에다가 갖다 둔다는 얘기는 거의 자살 폭탄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그 발상입니다. 사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두 개의 전극에 한쪽은 수소가 들어오고 맞은편 전극에는 산소가 공급이 되어 있는 방식인데 이 두 개의 전극을 분리막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화 반응이 일어날 때는 한쪽 전극에는 수소, 다른 한쪽 전극에는 산소가 들어가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전기와 물을 만드는 친환경 장치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수소와 산소가 직접 만나는 그런 확률이 극히 작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 연구를 시작한 미국은 수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이 수소 연구를 시작한 건 달과 화성 탐사 경쟁이 불붙었던 1960년대. 우주선의 동력이 되는 전기를 발생시키고 비행사들에게 물까지 제공할 수 있는 수소 연료전지는 이상적인 동력원이었습니다. 망망대해인 우주로 쏘아올리는 우주선 엔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안전성. 수많은 실험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한 미국은 1965년부터 수소 연료전지를 우주선의 동력으로 탑재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신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The US government has invested billions of dollars in this technology over the years. In the last budget, for all hydrogen and fuel cell technology, it is over $140 million that was invested just fo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ortion of the technology. And we're not even talking about the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that the private sector itself has invested in the technology. So I can tell you that the private sector has invested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in excess of $10 billion and maybe even more, in the development of this technology over the years. 미국과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 연구진의 숫자와 연구 투자 비용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국내에서도 수소 연구가 시작됐지만 정권이 바뀌고 녹색 성장이 화두가 되자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one of them이 된 거예요. 어떤 국가 아젠다적 성격에서 그냥 one of the project.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도 줄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산 줄게 되면 당장 뭐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때는 연구 개발을 하는 수준이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또 이제 학생들도 이렇게 배출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 기술이 또 발전하는 거고. 그게 이제 그 상당히 그 저기 답보 상태를 유지한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뭐 명명 유지하기도 힘들었어요. 수소를 안전한 미래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려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답을 먼저 내놓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소 기술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불안전한 상태. 충분한 투자금을 확보해 장기적으로 꾸준한 연구를 지속해야만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주 좋은데 이것의 성패 여부는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저는 두 가지가 지금 부족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정책의 불확실성. 정책의 불확실성, 연속성, 신뢰성이.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민간 기업이 믿고 지금은 돈이 안 되지만은 10년 후에 이건 된다.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믿음을 줘야 되는데 5년 후에 뭐 바뀔 걸 이러면 안 되죠. 그 지금 지금도 민간 기업이 간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까 말까, 투자를 할까 말까. 정권이 바뀌어도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 그건 법제화밖에 방법이 없어요. 수소를 미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풀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부생수소나 천연가스 추출수소보다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의 방식의 수소를 권장하겠다는 구상. 지금보다 발전시설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지역 불평등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들은 농촌 지역들이거든요. 그 지역은 그렇게 전기를 많이 안 써요. 하지만 이제 사람이 적게 산다는 이유로, 내지는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그런 지역에 계속 태양광들이 들어서고 있는 거죠.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하나의 차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여기는 계속 발전을 계속해서 다른 지역의 전력을 공급해주는 역할로만 가야 되는 거냐? 일종의 거기서 이제 쿼터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재생에너지의 주 생산지인 전남과 경남, 강원도 등 곳곳에서는 수년 전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와 소음으로 인한 불편,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라면 주민동의나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발전 시설을 확충하기에 앞서 관련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이제 공사를 하는 시점에서야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전형적인 1970년대 개발주의적 사고인데요. 세월이 흘러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률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의 시각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환경들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안 바뀌다 보니까 이 모든 게 그냥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지역에서 전부 다 충돌이 생기고 있는 거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한 운송수단에 부과하는 세금인 탄소세를 매기는 나라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을 체결한 전 세계 195개국은 많게는 65%에서 적게는 20%대에 이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친환경 운송수단을 개발하는 기업, 그리고 그 기술에 투자하는 나라는 많아질 전망입니다. 수소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개발한다면 미래에 생길 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부품을 수출해 무궁무진한 먹거리를 얻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 독일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전의 생산이라든가 뭐 또 고효율의 액화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기술이 좀 앞서 있는 수준인 거고, 우리는 이제 활용 측면에서 이제 수소 자동차라든가 연료전지 발전소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좀 앞서 있는 형태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럼 남이 다 해놓은 거 기다리면 결국은 우리가 결국은 선진국을 또 따라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남이 한 것만 따라해만 되냐? 저는 그건 아니죠.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무모하리만큼 수소차로 끌고 나가는 것은 그만큼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기술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한 우리가 인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And when you talk about transformational technology, it doesn't happen as quickly as people think. Just as they did with cell phones and they did with high definition televisions, the flat screen TVs, you reach a tipping point. And we believe that is to be the future. Will it happen overnight? No. But will it happen? Eventually it will. (145년) 전 쥘 베른의 공상과학 소설에 처음 등장한 물에서 얻는 꿈의 에너지 수소. 쥘 베른의 공상은 모두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의 시대가 왔습니다. 재생에너지에서 얻은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얻는 친환경 에너지의 상징, 그린 수소. 수소 경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선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효율적인 친환경 사회로 그 누구보다 먼저 진입할 수 있습니다. 도전과도 같은 여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직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죠. 하지만 가야만 합니다. 한 발자국씩 신중하게. 우리는 수소로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까요?